가볼게요. 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지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지목의 정식 명칭이라는 겁니다. 정식 명칭이고, 이 부호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 부호를 한번 정식 명칭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일까요? 부호는 정식 명칭에 몇 번째 글자를 쓰고 있다? 다 첫 번째 글자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목을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부호로 기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지적 공부의 종류를 잠시 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기록할 때는 이 정식 명칭을 다 기록해 준다고요. 정식 명칭을 다. 근데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곳에 지목을 기록할 때는요, 정식 명칭에 다 첫 글자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답은 외 글자니까 정식 명칭과 부호가 뭐하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다 첫 글자로 표기를 하는데 좀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이 공장용지하고요. 또 주차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 유원지. 유원지 여기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첫 글자가 아니라 몇 번째 글자를 쓰죠? 두 번째 글자를 쓰고 있죠. 두 번째 글자를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글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를 쓰는 걸 외워야 될까?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걸 암기해야 될까? 두 번째.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 쓰니까 두 번째 글자를 쓰는 애들을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두 번째 글자를 쓰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차장을 만약에 주로 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아래에 뭐가 있나요? 주의소형자고 중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쓰는 애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글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하고 중복이 되냐면요, 공원이라는 지목과 중복이 돼요. 이게 공. 그다음에 유원지는요, 유지라는 지목과 중복이 돼요. 그래서 유원지는 유를 쓰지 않고 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하천은 하로 쓴다 하더라도 하로 시작되는 지목이 없는데요. 그럼 하천은 굳이 하를 써도 되는데 왜 천을 씁니까? 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천은 천을 쓰는 이유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거예요. 학교 용지를 보세요. 학교 용지의 학이죠. 그죠? 근데 하천을 만약에 하로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군가 도면을 보다가 장난친다고 밑에다가 기억자 하나 싹 긁어버리면 하천이 뭐로 바뀐다? 학교 용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은 뭘 쓴다? 천을 쓰는 거예요. 천. 그래서 네 가지 지목을 암기해야 된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네 가지는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를 쓴다라고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 종류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즉 대장의 지목을 기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도면이라는 곳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는 곳에 지목을 기록할 때는 부호로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잠시 후에 지적 공부를 배우겠지만 지적 공부 중에서 대장이라는 곳에 내가 지목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라면 뭐다? 정식 명칭으로. 도면이라는 곳에 지목을 기록할 때는 뭐로? 부호로. 그럼 부호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하나의 재료가 나왔잖아요. 부호가 뭐니? 하면 정식 명칭의 첫 글자가 부호야, 이렇게. 근데 정식 명칭의 두 번째 글자로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게 몇 개다? 4개,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고 버스 타고 집에 귀가하실 거죠? 귀가하실 때 버스 차장님,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차장님이라고 하죠?
차장님에게 버스비 얼마 낸다? 1,000원 낸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돼요. 차장님에게 버스비 얼마 낸다? 1,000원. 그래서 차장 1,000원 이렇게. 차, 주차장, 공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두 번째 글자. 나머지 24가지는 다 뭐다? 첫 번째 글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해결했고요. 자, 경계. 자, 이제 경계라는 개념, 이제 좀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지적 공부는 대표적으로 지적에 관한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풀이하게 되면 지적 도면에 등록한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근데 뭐로? 직선으로. 그러면 실제 토지의 형상은 좀 꾸불꾸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면에 등록할 때는 가능한 뭐로 하겠다? 직선으로 등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를. 근데 그 선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선이라고요? 도면에 등록된 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민법과 지적법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여러분이 민법을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지상경계를 의미해요. 지상경계. 그럼 선생님 지상경계는 뭔가요?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계. 그럼 지상에서 확인할 때 우리가 보통 주거용 건축물에 여러분이 뭐 집에서 뭐 거주할 거잖아요. 그럼 나의 마당이 있고 옆집 마당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과 옆집하고 사이에 보통 뭐가 있나요? 담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담장이 지상에서 이 담장 안쪽은 우리 집, 바깥쪽은 너 거 이렇게 구별하죠. 그럼 그 담장 등을 뭐라고 하느냐? 지상경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울타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일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 토지와 너 토지를 구별할 때 쓰는 경계가 뭐다? 지상경계예요. 지상경계. 근데 우리 공간정보법, 즉 지적법 시간에 말하는 경계는 그 지상경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뭐다? 도면에 등록된 선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도면상의 경계라고 해서 무슨 경계? 도상경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선생님 경계에는 크게 지상경계라는 게 있고 도상경계라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 용어를 이제 구분해놔야 되겠지. 지상경계라는 것은 뭐다? 실제 우리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있는 울타리, 둑, 담장 같은 거. 도상경계는 뭐다? 지적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선. 이걸 뭐라고 한다? 도상경계. 이렇게. 그럼 도면상의 경계. 뭐라고요? 도면상의 경계. 이게 뭐다? 지적법 시간의 경계예요. 그러면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수업 들을 때 경계라는 표현 이게 나올 거잖아요. 경계. 민법 시간에 경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아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아마 물권법 파트 가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강의할 때 지상경계라는 개념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주 쓰는 용어가 담장이 있는데 내 토지와 상대방 토지에 담장이 있는데 감나무가 옆집에서 감나무가 있어. 감나무가 감이 커가지고 감이 내 담장을 넘어서 내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아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목적물 반환, 기타 등등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쓰는 경계가 뭐다? 지상경계예요. 근데 지적법 시간에 저랑 수업을 할 때는 지상경계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무슨 경계다? 도상경계.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 경계와 면적의 개념을 지금부터 잡으셔야 돼. 자, 지금부터 저를 봐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그럼 이렇게 일단 좀 과하게 담장을 제가 좀 그렸어요. 과하게. 그럼 이게 뭐다? 지상 경계. 그죠? 그럼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집이 있고, 이거 갑집. 이 집은 을거. 이렇게. 그죠? 여기가 평촌동 17번지, 이거는
평촌동 18번지 이렇게. 그죠? 그럼 이 토지는 누구 거? 을 거. 이 토지는 누구 거? 갑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계를 무슨 경계? 지상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민법이죠. 민법. 실체법. 민법에서는 야, 내 담장 넘어오지 마. 내 담장 이까지는 내 거야. 뭐 이렇게. 뭐 울타리 같은 거 또는 경계점 표지 같은 걸로 딱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경계.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 근데 우리 지적법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이제 실제 토지의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토지의 현황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로 40, 세로 30cm인 지적에 관한 뭐가 있다? 도면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모양을 지금 측면에서 봤는데 실제 하늘에서 보면 똑바른 직사각형의 반듯한 토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토지의 형상을 지적 도면에 경계의 선의 형식으로 이 도면에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럼 등록을 하려면 싹 보니까 이런 모양이네. 대충 딱 그어야 돼요? 아니면 측량해야 돼요? 당연히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측량을 할 때 실제 토지 형상을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한다? 축척을 사용해서 줄여서 등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요. 그때 그 축척이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법정 축척이 있습니다. 그 법정 축척이 측량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축척이 필요한데 그 축척이 500분의 1의 축척부터 6000분의 1의 축척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7가지 축척이 있는데 그건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가장 정밀도가 높은 축척이 뭐다? 500분의 1이에요.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야 돼요. 법정 축척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게 뭐다? 500배. 그 말은 몇 배만큼 줄인 거다? 500배만큼. 그러면 6000배만큼 줄이면 경계의 정확도가 뭐다? 떨어지죠. 정밀성이 떨어져요. 오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가장 낮은 축척을 얼마? 6000분의 1의 축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 지적도라는 도면에 등록할 때는 1200분의 1의 축척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에서 지적도를 보게 되면 축척 1200분의 1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어요. 임야도 있잖아요. 임야, 산. 그죠? 임야는 통상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임야는 한 필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관악산 하나가 한 필지라고요. 관악산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임야를요 500분의 1의 축척으로 쓴다면 이 도면에 한 필지의 경계가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축척이라는 개념이 안 잡혀져 있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척이라는 개념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럼 일단 어떤 축척을 사용해서 도면의 경계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의 경계를 등록을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 측량을 하는 사람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측량 파트는 배우겠지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할 건데 지금부터 평촌동 17번지 필지가 여러분 토지다라고 생각하세요. 18번지는 제 거예요. 17번지는 여러분 거. 18번지는 제 거. 자, 그럼 측량을 하러 온 사람이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측량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경계, 지상 경계가 있다면 여길 기준으로 측량을 딱 하려고 해요. 측량을 하는 사람이. 그럼 이거 상용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상용이 입장에서는 수행자 잠시만 와봐. 여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여길 기준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측량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상용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서 수행자가 이걸 기준으로 측량을 딱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바카스를 2박스를 들고
어차피 측량하는 건데 이쪽으로 좀 해줘. 그러니까 수행자가 바카스 2박스 받았으니까 알았어요. 이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왜 안쪽에서 측량을 해요? 여러분이 보면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쪽을 해달라고 여러분 또 요구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까? 하겠죠. 그럼 바카스를 몇 병 사고 가야 돼 때는? 2박스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제가 2박스 냈으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3박스 이상. 그럼 제가 아니 저번에 2박스 받았는데 왜 또 아니 옆에 평청동 17번지 소유자는 3박스라는 거. 알았어. 봉투를 하나 또 준비해서 식사를 하시라 하면서 이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만큼 측량을 할 때 지상 경계가 존재한다면 어딜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따라서 이해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그래 당신과 나 합의 보자 한다면 가장 공평한 게 어딜까?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가운데죠. 그래서 가장 공평한 거는 가운데가 가장 공평하다고요. 이걸 기준으로 뭐 하는 게 맞다? 측량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측량을 해서 측량한 결과값, 그죠? 자, 이게 17번지, 이게 18번지. 그럼 그 측량한 결과값을 가지고 딱 이렇게 공평하게 딱 경계선을 등록시킨 게 맞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지상 경계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뭐 담장이라든지 울타리 뭐 구조물 등이 존재를 할 건데 대한민국의 토지의 형상이 다 평평한 토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인접 토지 소유자하고 나하고 사이에 토지에 고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토지가 도로나 하천 이런 것으로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나의 토지가 해면에 접혀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토지가 없었는데 내가 제방을 쌓아서 바다를 매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상의 토지의 경계의 형상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다양하게 존재할 때마다 바카스 가지고 결정해서는 아니 되니 법으로 공평하게 이런 토지의 형상일 때는 지상 경계는 이걸 기준으로 측량을 합시다라고 법으로 뭐한다 정해 놔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몇 개가 있다? 5개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5가지의 기준을 뭐 해야 한다? 암기. 그럼 지금부터 암기하자고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지상경계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지상경계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칙, 다음 기준에 의한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까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중앙 이렇게. 연접되는 토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어디다? 하단부.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뭐다?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경우에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선.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 해서 요 결과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 사자성어식으로 암기하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한자를 다 배운 세대들이잖아요. 또 설사 안 배웠다 치더라도 높을 고 낮을 저 없을 무 있을 유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윗상 아래하 가운데 중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고, 저, 무, 중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고, 저, 유, 하 이렇게. 세 번째는 토, 지, 절, 상 이렇게. 그럼 세 개만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 보지 말고 뒤에 거 보고 읽어볼까? 높고
낮음이 없으면 중앙 이렇게 암기하면 되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으면 있을 유자 써서 있으면 어디다? 하단부 이렇게 암기하고 토지가 절 이게 끊어질 절자예요. 절단한다 할 때 끊어질 절자. 그러면 토지가 절토되어 있다면 어디다? 상단부. 그러면 이 사자성어식의 이 느낌을 그대로 이 국어로 풀이만 해낼 수만 있다면 굳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을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 이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이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이렇게 사자성어식으로 암기해버리라고요.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고저 무중 고저 유하 토지 절상 이런 느낌으로. 자, 근데 해면과 수면에 접한대요. 해면과 수면에 접한대. 그럼 해면과 수면에 접하는 것을 합치면 뭐다? 해수면이라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면과 수면에 접할 때는 만자. 이 만자가 한자로 읽을 때는 가득 찰 만자죠. 가득 차 있다. 가득 찰 만자. 그럼 우리 가장 가득 차 있을 때를 기준으로 뭐 한다? 측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해수면만.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습니다.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면 제방을 쌓았겠죠. 그 제방을 쌓았다면, 제방을 쌓아서 바다를 토지로 편입을 시켰다면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 어깨 부분을 한자로 줄이면요. 바깥 외 어깨에 견자 써서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요. 바다를 토지로 뭐 시켰다? 편입시켰다면 바깥 외 어깨견 토지 편입 외견 이런 식으로. 바깥 외 안내 바깥 외 이건 정도 아시죠? 이거 봐봐요. 견통이 온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 짚을 때는 두통이 온다 이래야지 견통이 온다 하면 안 되죠. 그럼 견통은 어디다? 어깨. 견통이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깨가 통증이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약품 처방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효능 효과 어깨의 통증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다? 견통 이렇게 돼 있잖아. 두통 머리가 통증이 있을 때 안 되고 두통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견자가 뭐다? 어깨 견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견자가 익숙하죠. 병장 말년 때 뭐 차고 나옵니까? 견장 차고 나오잖아요. 분대장 이렇게 견장. 안 하나 요즘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식으로 암기하시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 틀리게 할 때 어떻게 할까? 높낮이 차이가 없을 경우는 구조물의 상단부 이라면 뭐다? X. 그럼 높낮이 차이가 없다 하면 고저 무 중인데 상단부 나오면 X. 그러면 상중하의 위치를 바꾸겠죠. 외견을 뭐다? 안쪽 어깨 부분이라고 바꾸겠죠. 가득 찰 만자인데 해수 몇만인데 가장 많이 차 있을 텐데 평균 해수면 이렇게 해서 바꾸겠죠. 그러니까 사자성어식으로 이걸 암기해 두시라고요. 됐나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고저 무중 고저 유화 토지 절상 해수 몇만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이제 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과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면적, 내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면적은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날씨도 오늘 조금 쌀쌀하니까 외투를 입고 마당에 나와서 자기 집 마당이에요. 마당에서 커피 한 잔 타가지고 마당을 거닐어요. 거닐면서 이만큼의 토지가 보일 거잖아요. 이만큼의 토지가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민법상의 표현이에요. 이만큼의 토지가 내 거야. 그건 민법상의 표현. 즉 실제 지상에 있는 토지의 면적, 실제 지상에 있는 토지의 면적은 민법상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적법 시간에서 말하는 면적은 경계도 도면상에 등록되어 있는 선이 우리 지적법 시간의 경계라고 했죠. 그러면 면적도 이 도면에서 이렇게 측정한 면적 이 지적법 시간의 면적이라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 여러분이 실제 지상에서도 면적을 측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측정한 면적하고요. 하고 도면에서 경계선이 이렇게 등록되고 측량한 면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실제 지상에서 이렇게 측정한 면적, 도면에 경계선을 등록을 하고 도면상에 측정한 면적이 있을 건데, 그럼 두 개의 면적 중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 야, 나 평청동 17번지 토지 소유자인데 내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야. 나 33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330제곱미터라는 면적의 수치값이 있잖아요. 그 수치값은 실제 어디에서 계산한 거냐면 지상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도면에서 계산한 면적이에요. 실제. 그러면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도 실질적으로는 민법상에서는 이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 우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은요. 이 도면상의 경계에서 면적을 측정했으니까 도면상의 경계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럼 내가 소유하는 면적은 실제 지상에서 측정한 면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도면상에서 측정한 면적이 내가 소유하는 면적이에요.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3자에게 내 토지의 경계는, 내 토지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내 토지의 경계는 이래 라고 설명을 할 때는 지상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도면상의 이 경계를 나는 소유하고 있는 거야. 면적도 도면에서 측정된 면적을 나는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지적법이라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의 어떤 가지고 있던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습득을 하셔야 돼. 그럼 선생님 실질적으로도 그렇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도면상에 지금 이렇게 경계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도면상의 경계는 한번 등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지상에 있는 경계는 뭐 자연재해 등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바뀔까? 바뀔 수가 있겠죠. 태풍이 왔어. 어마무시한 태풍이 온 거야. 막 강도 막 뭐 한 500파스칼 정도. 그래가지고 담장이 없어져 버린 거야. 담장이. 아, 안타까운 일을 봤나. 그럼 이 상태에서 도면상의 경계는 안 없어졌죠. 그럼 지상 경계는 담장이 없어졌다. 그럼 이 담장은 17번지 여러분 거, 18번지 내 거. 그럼 두 사람의 과실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자연재해로 없어진 거? 자연재해. 그럼 담장 보수해야 되죠.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사에 담장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담장을 두껍게 두 개 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담장을. 그럼 담장 보수해야 되잖아.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반반? 이게 합리적이죠? 근데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하면서 담장을 제가 보수할게요 하면 여러분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담장 보수한 한 2천만 원 든데 너무 커서 제가 부담하겠대. 그럼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겠죠? 안 그럴까? 그렇지? 담장을 지금부터 보수해. 자, 보수. 이렇게. 아하, 이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나요? 자, 어제까지는 고마웠는데 담장 보수를 처리해놔면 오늘은 별로 안 고맙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라 할 거야? 저보고 뭐라 할 거고, 뭐라 할 거예요? 실제 처리됐다면. 미쳤습니까? 지금 뭐 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상경계, 현재의 지상경계는 여기에 있죠. 보수했으니까. 도상경계는 여기에 있죠. 지상경계와 도상경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죠.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지상경계가 기준이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도면상 경계를 옮겨야 돼.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상경계와 도상경계 사이에서 불일치가 만약에 발생하면 지상경계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된다? 도상경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면적도 경계를 옮겼으니까 이만큼이 내 면적이야. 이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만큼이 내 면적이야. 이렇게 주장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는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일치하는 게 맞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가 기준이다? 도상경계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농촌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뭐 둑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 아니잖아. 바람 불면. 그러면 뭐 둑을 다시 쌓을 때 잘못 쌓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세월이 한 10년 흘렀어. 공인중개사가 뭔가 둑이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까? 아, 저 둑부터 이까지가 다 매매되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잖아. 근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면 다를 수도 있을까? 있다라는 거야. 뭐가 기준이니까? 도상경계.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한다? 이 도면상의 범위만큼이 매매의 대상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해. 면적도 이 도면상에서 산출한 면적이 매매의 대상입니다. 이게 맞지. 또 실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지상의 토지 모양 보러는 가야 되잖아, 실제로. 그 정도의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겠지만 실제 정확한 설명은 이걸 기준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려면. 자, 여기까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여기까지만 온 거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해가 되면 아, 그래?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굳이 이해하려고 마세요. 이해가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버려두라고요. 조금 어려운 파트니까.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논리. 이 논리가 지적을 공부하는데 다른 내용을 접근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안 되면 천천히 가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토지가 있다라고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평촌동 17번지 필지가 내 거야 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토지가 500분의 1인 축척으로 도면에 경계선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에 경계선이 등록되겠죠? 면적을 측정했겠죠? 됐나요? 근데 또 내 토지가 보니까 6000분의 1의 축척의 도면에도 경계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6000분의 1이라면 6000분의 1의 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했겠죠? 됐나요? 지상의 토지는 그대로 있어요. 지상의 토지는 달라져요. 지상의 토지는 그대로인데 내 토지의 축척을 500분의 1로도 등록되어 있고 6000분의 1로 등록이 되어 있다. 라면 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500분의 1. 그 이유가 정확하니까, 달리 말하면 오차가 적으니까 6000분의 1보다는. 여기까지는 왔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돼. 그럼 500분의 1인 축척의 도면이 경계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했고 오차가 적다라고 했고 그에 비해서 6000분의 1은 지상에 있는 토지는 변하지 않는데 그대로 있는데 6000분의 1의 축척의 경계는 정확도가 떨어질 거고 그럼 오차도 클 거다라는 까지 왔죠? 그러면 면적의 측정을 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한다? 도면에서 측정한다고 했죠? 까지 왔나요? 그러면 500분의 1인 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값하고 6000분의 1인 축척에서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값하고 딱 두 개의 결과값이 나오면 그 면적은
똑같을까?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을까? 자신 있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까? 어떤 게 더 면적이 정확할까? 500분의 1이 더 정확하겠지? 왜? 경계의 오차가 적으니까. 6000분의 1은 경계의 오차가 크니까. 정확도가 높은 것은 면적의 측정도 500분의 1이 정확하겠다, 그지? 근데 면적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논리가 이렇게 정해지겠네. 지금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 나의 지상의 토지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나의 지상의 토지를 어떤 축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토지의 도면상의 경계는 정밀도가 높을 수도 있고 정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 면적을 지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니까 어떤 축척을 사용해서 도면의 경계선이 등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면적값이 뭐한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면적이 100이 500으로 달린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미세하게나마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치를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우리는 도면의 경계선을 등록할 때는 축척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척이 달라진다. 축척이 내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도면에 등록하는 축척이 달라진다. 그러면 경계의 모습이 달라진다. 경계의 모습이 달라지면 면적값도 달라진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나요? 이때 달라진다라는 표현이 갑자기 1이 5가 되고 100이 200이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배웠다. 돌아가면서 지상에 내 토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럼 내가 소유하는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지상에 내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내 면적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니까. 뭐에 의해서? 측량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축척을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유하는 법정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330제곱미터의 토지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축척을 고축척이나 저축척으로 바꿔버리면 내가 소유하는 면적이 330에서 320제곱미터나 또는 340제곱미터라도 소유하는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 지상의 내 토지는 변하지 않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신 있게. 그래서 면적은 절대적인 수치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적도에서 내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면적은 1200분의 1인 축척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면적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란 거예요. 그러면 1200분의 1인 축척을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바꾸겠대, 국가가. 갑자기 1200분의 1을 얼마로? 500분의 1로 바꾸겠대. 자, 여러분이 지금 평촌동의 각각의 토지 지주들이야. 여러분의 면적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1200분의 1인 축척인 거야. 근데 동안구청장이, 이 동안구라고 했죠. 동안구청장이 동안구에 있는 모든 토지의 축척을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바꾸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그래 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축척과 경계와 면적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축척을 500분의 1로 바꾼다고? 그럼 500분을 바꾸면 경계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는 좋은데 높아지는 순간 면적을 측정했을 때 내가 소유하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안구청장은요 축척을 변경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하면 현황에 맞도록 지적소관청은 다 직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축척 변경만큼은요 토지 소유자들의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면적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념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론 지을게요.
실제 지상에 있는 토지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근데 그것을 도면의 경계선을 등록할 때는 축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어떤 축척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의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선은 정밀할 수도 있고 정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밀하면 면적의 오차는 작을 거다. 정밀성이 떨어지면 면적의 오차는 크다. 동일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축척을 쓰느냐에 따라서 면적값은 달라질 수도 있다. 요 개념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한다? 축척이 달라지면 경계가 달라지고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값이 달라진다. 요 개념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계와 면적의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경계 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자, 그 뒤에 내용은 아직 안 보셔도 좋아요. 올해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경계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누가?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용어의 정리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용어의 정리는 뭐다? 이거예요. 뭐다?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만드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자, 용어의 정리 물어볼게.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만드는 공적 장부이다. 이게 용어의 정의죠. 이게 이해인가요? 아니죠. 용어의 정의죠. 이게 바로 시험 문제였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지적소관청은 도면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 경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OX, X 이렇게. 그럼 결국은 김밥을 만들기 전 과정, 김밥을 만드는 과정의 결과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재료를 물어본 거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리만 되면 60%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야. 근데 수험생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게 용어의 정리라고. 그래서 제가 내년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물어볼 거잖아요.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뭐예요? 수준 그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토지 이동에 따라 가장 대표적인 거, 분할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했다면, 한 필지였는데 위에 분할해가지고 담장을 새로이 정했다면, 지상경계를 새로이 만들었다면 그때 작성하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각각의 재료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할 거라고. 그 재료가 뭐다? 용어의 개념이라고. 그 재료를 빨리빨리 익숙하게 익히시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네. 그다음 이제 면적이거든요. 자, 면적. 자, 어디에? 이거만 알고 가시면 되고.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어디에 등록한?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말하면 지적 도면에서 계산을 하고 그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은 무슨 면적이다?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입체적인 넓이가 아니라. 그럼 토지가 봐봐요.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토지가 있는데 이런 토지도 있고요. 이런 토지도 있으면 어떤 게 면적이 크다? 여러분이 봤을 때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면적이 큰 것 같아요? 둘 중 하나 찍어보세요, 그냥. 뭐 이거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표면상의 넓이, 이걸 입체적인 넓이라는 거예요. 입체적인 넓이. 입체적인 넓이는 누가 크다? 1번이 커요. 근데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봤을 때 실제로 그 토지가 지면에 붙어 있는 양, 그게 수평면상의 넓이라고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것은 겉모습까지 다. 수평면상은 토지, 땅에 딱 박혀 있는 부분의 면적만.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것은 2번의 경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겉에 있는 토지의 양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표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그 산이 지표면상에 깔고 있는 부분. 그게 뭐다?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굳이 지금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면적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온 거예요. 니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은 킬러형 유형이었어요. 기본서에는 실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기는 어렵거든요. 기본서니까 실려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거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킬러형 문항으로 나왔으니까 차후에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35회 시험 대비를 기준으로 하면 면적에서는 킬러형 문항으로 이게 나왔다라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지번, 지목, 경계, 면적까지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자가 누구다? 국장이라고요. 그럼 국장이 결정된 사항을 어디에 등록해야 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각각의 얘네들이 어떤 지적 공부에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그럼 등록이 되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진 것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보관된 정보를 어떻게 발급이나 열람을 시켜주는지, 여기까지가 끝나면 1단계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만 저랑 탁탁 끊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거 한번 볼래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 기출문제 예상 문제는 제가 언제 풀 거냐면요. 1, 2월 강의할 때는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미리 여러분이 연습 삼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방향성을 한번 체크하고 싶은 분들은 문제 읽고 답만 체크하는 식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느낌만 좀 전해드리려고. 이거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거 용어의 정리 아닙니까? 재료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게 용어의 정리만 정리되면 거의 60%를 맞고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재료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자,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자,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다?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 우리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바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8가지. 밑줄만 치는 게 아니라고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같이 암기해 볼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 이게 지금 암기가 되어야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암기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 한 번만 더 암기할게요.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 지적 공부의 종류가 아닌 것,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뭐가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지적 공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달리 말하면 지적 공부에 어떤 내용이 등록이 됩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되거든요. 35회 때도 나왔고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해서 1번부터 이렇게 12번까지. 자, 그 다음
또 공유제 명부의 등록상 기억부터 시역까지. 그럼 이것을 다 암기하셔야 돼. 시험장에 시험 문제 풀려면. 그래서 이 등록상이 대지권 등록 등록상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다 암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걸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표를 봐도 이걸 어떻게 암기해? 딱 그 생각부터 들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너무 쉽게 암기할 수 있다. 지금은 보면 선입견 때문에 어떻게 암기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적을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아, 이 내용은 이러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시점이 와요. 그 시점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될 사항 토지 표시와 관련해서 6개 사항은 암기하고 있잖아요. 6개 사항이 뭐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6가지만 어디에 등록이 되는지 한번 암기를 해보자고요. 그 6가지. 그 6가지를요. 지금부터 제가 암기시켜 드릴게요. 그 6가지를 지금부터 암기시켜 드릴게요. 그 6가지를 암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지적 공부가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이걸 이제 일단 암기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거 암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약식으로 적을게요. 같이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토지, 대장, 또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그 다음 임야도,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 정보처리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일단 지적 공부의 종류는 암기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된 언어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대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쓸 겁니다. 대장. 대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저는 묶어서 뭐다? 대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도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쓸 겁니다. 도면. 그럼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묶어서 뭐다? 도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대장과 도면에만 등록한다. 대장과 도면에만 기록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지적도와 임야도에 얘네들이 등록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죠? 제가 대장이라고 할 때는 2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도면 할 때는 지적도 임야도를 말한다고 했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위 7가지는요. 문서화되어 있는 겁니다. 책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에 문서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서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요.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USB 아시죠? 기억 저장 장치. USB. 그 기억 저장 장치. 자, 이게 제가 들고 다니는 USB인데요. 이 USB에 이 지적 공부, 문서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USB에 제가 저장을 해서 들고 다녀요. 그럼 이 USB 자체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아무리 봐도 내용을 알 수 없고 출력을 해야 볼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출력 필요 없이 펼치기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가시적,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적 공부,
아래는 불가시적,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지적 공부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의미적 요소는 없어요. 그 위에 것은 책으로 만들어진 거, 이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 온 게 뭐다?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의 일체성과 관련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등록사항하고 보관, 공개하면 끝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 지적 공부의 일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지적 공부의 일체성은 실제 우리 시험의 일체성과 관련해서는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이 개념을 알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분량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3,700여만 필지 토지 중에서 한 필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요, 지적 공부가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면 이 토지는 지적도가 만들어지면 항상 함께 만들어지는 게 토지 대장입니다. 두 번째, 임야도가 만들어지면요, 항상 함께 만들어지는 게 뭐다? 임야 대장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1번 아니면 어디에? 2번. 1번 또는 2번에 모든 토지는 다 등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 토지가 평촌동 17번지다 하면 산자가 없으니까 나의 토지는 몇 번에? 1번에. 내 토지가 평촌동 산 19번지다 하면 나 토지는 몇 번지에? 2번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1번 아니면 2번에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적 전국 어느 지적소관청을 가든 1번 아니면 2번은 항상 상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그게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말은 뭐냐? 금방 제가 대장과 도면이라고 읽었던 거는 전국 어느 지적소관청을 가더라도 항상 만들어져 있는 지적 공부예요. 그런데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토지는 1번 아니면 2번에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단독 소유, 여러분이 혼자 소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유지라는 것은 토지를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이고요. 연명부라는 것은 이을 연자, 사람 이름 명자예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을 이어서 적어 놓은 장부예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은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만 만들어진 거예요. 공유일 때만. 그럼 공유라는 개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몇인? 2인 이상일 때. 이때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의 토지는 1번 아니면 2번에 등록되어 있을 거고, 근데 그 토지가 소유자가 2인 이상이라면 1번 또는 2번에 플러스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공유지, 연명부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1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평촌동 17번지 토지를 나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평촌동 17번지니까 산자가 없으니까 일단 지적도 토지대장은 만들어져 있을 거고 공동으로 소유한 데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까지 함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나는 임야를 가지고 있어. 그럼 2번의 토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임야도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항상 만들어진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인데 대지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그죠? 자주 못 듣는 용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소유하시는 분 머릿속에 상상해. 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소유하는데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을 거거든요. 아파트를 소유하려면 그때 아파트가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 그 권리를 대지권이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나는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파트의 토지는 그냥 소유권, 대지권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때 대지권이라는 용어는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사실 이런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각각 따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있는 토지는요,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아파트는 건물 팔리잖아요. 토지는 무조건 항상 함께 팔려야 돼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일반적인 내가 건물 가지고 있잖아요. 전원주택. 그것도 나는 건물만 팔거나 토지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라고 외부에 알려주는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가 뭐다? 대지권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차후 등기법에서 배우도록 하고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도 항상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라면 뭐가 만들어진다?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져요. 좀 나는 아파트를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 그럼 내 토지는 지적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 이 토지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적도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근데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우리는 일반 건축물이라 하지 않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집합 건축물 또는 구분 건축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럴 경우에 대지권 등기라는 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구분 건축물, 집합 건축물이라면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나요? 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은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었을 때 대지권 등기가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1번과 2번 플러스 뭐가 되었다면 대지권 등기가 되었다면 대지권 등록부까지 함께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애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애는 항상 1번하고만 되지 2번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애는요.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은 어디냐? 그 지역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방 우리 지번을 공부할 때 토지개발사업,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측량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 했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거든요. 그 지역은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적 장부가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는요, 일반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이 지역은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만들어지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두 가지 지역이 있는데, 지금 하나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자, 이러죠. 전부 다 정답이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지적도 뭐다? 토지 대장이 만들어져 있었을 건데,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즉 택지 조성 사업이 들어갔다. 여기까지 왔죠? 택지 조성 사업이 들어오면 이 지역에서 무슨 측량을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한다. 그럼 이런 지역은 굉장히 정밀도가 뭐다? 높은 지역이다. 그럼 이런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함께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지역이 아니면 이거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까지만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고, 그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은 어디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다라는 것까지 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셨다면,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뭐 하는 지역? 시행하는 지역. 그럼 이 지역은 굉장히 정밀도를 뭐 하는 지역이다?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지역이다. 그 지역에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것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자체가 시험지에 나오진 않지만 이 자체의 개념을 이해하면 암기 분량을 제가 약속한데 약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관계를 알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암기 분량을.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실, 자,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때 교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 한 번만 딱 하고 끝낼 테니까 여러분의 교실을 한 번만 딱 훑어봐 주세요. 이 교실을 둘레둘레 훑어봐 주세요. 교실의 토지의 형상 머릿속에 기억했습니까? 이게 실제 지상경계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상경계의 모습, 토지의 이 교실의 모양이 거의 뭐다? 정사각형에 가깝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이걸 실제 도면이라는 곳에, 제가 지금부터 도면이라는 곳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도면은 가로 30, 세로 40. 이 도면에 1200분의 1인 축척을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실의 모양을 그대로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줄여야 돼요, 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 교실의 모양을 등록한 겁니다. 이렇게 등록했고, 그럼 여기에 꼭지점, 여기에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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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굴곡점이라고 합니다. 굴곡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강의 편의상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제가 강의 편의상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역점 도면상의 이 굴곡점, 경계점은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경계점인지를 여러분이 손으로 지시를 한번 해보세요. 지상에서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하셔야 돼. 저기죠. 리얼은요. 저기죠. 디귿은 저쪽. 리얼은 리얼이 저쪽. 저기가 디귿이죠. 실제 경계점은,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지시한 실제 경계점에 가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경위의,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경위의라는 측량기기가 있습니다. 경위의라는 측량기기는 경도와 위도,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선이 지나갑니다. 경도선, 위도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저게 지금 저 구석탱이 실제 경계점에 깃발을 꽂고 경위의라는 측량기기로 측량을 제가 합니다. 측량을 하면 이 경위의라는 측량기기에 X축과 Y축의 수치값이 나타납니다. 경도 1914, 1718, 위도 3927, 3507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값이 나타난다고요. 경위란 측량 기계에. 그러면 실제 또 니은 경계점에 가서 측량을 합니다. 똑같이 이런 수치값들이 나타난다고요. 됐나요? 이 각각의 수치값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좌표라고 부릅니다. 좌표. 뭐라고 부른다? 좌표. 자, 그러면 디귿, 리얼 이런 수치값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억의 좌표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억의 좌표값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한 번만 딱 해주세요. 니은의 좌표값. 했죠? 자, 지금부터 기억의 좌표값에서 니은의 좌표값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선으로 연결합니다. 연결했나요? 니은에서 니은 좌표값에서 리얼 좌표값으로 가상의 선을 연결합니다. 리얼에서 가상의 좌표값을 기억까지 니은까지 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또 어디까지? 기역으로 연결합니다. 좌표를 연결해 봤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죠? 머릿속에는 그려집니까? 그 좌표의 연결 또 토지의 형상 맞습니까? 좌표를 연결하니까 토지의 형상이 그려집니까? 그 토지의 형상은 줄였습니까? 실제 토지 형상입니까?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 좌표 값이 어디 있다고? 니은까지 연결해봐. 니은에서 리얼, 리얼에서 디귿, 디귿은 니은. 줄였어요. 실제 토지 형상이에요. 그게 느껴집니까? 좌표에 연결하면 실제 토지의 형상이야. 축척으로 따지면 1대1의 축척이라고. 우리는 도면이라는 곳에는 1대1의 축척을 등록할 수가 없어. 실제 토지 형상을 줄여야지만 도면에는 경계를 등록할 수가 있어. 축척이라는 개념을 써야지만. 근데 정밀도가 가장 높은 축척이라 한다면 1대1의 축척이야. 실제 똑같은 형상. 그게 가장 정밀해. 근데 좌표의 연결은 실제 토지의 형상하고 마다 똑같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면적을 측정한다면, 이걸 지금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면적을 측정한다면 좌표의 값을 가지고, 수치값인 좌표 값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그 면적은 실제 지상에 있는 토지의 면적하고 마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하면 줄여놓은 기기 때문에 실제 면적을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좌표의 연결로서 만들어진 면적값과 도면상에서 계산한 면적값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정확할까? 좌표로. 실제 1대1이라니까? 토지 형상, 경계 정밀도로 따진다면 축척으로서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선. 이게 경계, 도면에 등록된 이게 경계라고요. 경계. 이거 하고 좌표, 수치값으로 만드는 이 좌표 연결로서 토지의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 경계 선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 똑같은 토지를, 우리 지금 교실의 토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 봤잖아요.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의 토지의 기준으로 삼고 싶다. 이게 없으면 당연히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나는 내 토지의 형상의 기준으로 삼고 싶다면 눈으로 보이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삼고 싶어. 좌표의 연결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좌표의 연결인 것을 토지의 형상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 당연하지. 왜? 완전히 정확하니까 오차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런 좌표를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를 뭐라고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야. 결론 지을게. 소재, 지번, 지모, 경계할 때 경계 옆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적었죠.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일까?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이에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토지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공시를 할 때 선의 모양으로 토지의 형상을 공시할 건지 수치값으로 공시할 거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 토지의 형상을 이해하기 편하는 것은 1번 선, 경계예요? 수치인 좌표가 이해하기 편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라고. 대한민국은 토지의 형상을 공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해야 되니까 뭐다? 선의 형식으로, 경계의 형식으로 공시하는 게 원칙인데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라면 뭐가 만들어진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경계와 좌표는 똑같은 개념이다. 다만 표현 방식이 뭐하다? 다를 뿐이다.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경계란 좌표는 똑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적을게요. 사투리 시간 해보죠. 퇴근하다가 요즘 귤 많이 나잖아요. 귤 파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귤 한 봉지 주세요. 표준어. 아주머니 귤 한 봉다리 주세요. 사투리. 봉지와 봉다리는 뭐다? 표준어와 사투리의 차이점이지만
그 아줌마가 인식할 때는 뭐다?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죠. 똑같다고요. 봉지, 표준어, 좌표, 봉다리, 사투리 그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경계와 좌표는 뭐다? 같은 개념인데 표현 방식에서 봉지로 표현할 건지 봉다리로 표현할 건지 인식하는 개념은 뭐하다? 똑같다. 다만 표현 방식이 뭐하다? 다르다. 선으로, 수치로. 정밀성은 훨씬 뭐가 높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면적을 측정할 때 이때 우리가 금방 면적은 도면상에서 측정한다고 했죠?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되면 도면상에서 측정해야 될까? 좌표로 계산해야 될까? 좌표.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되는 지역의 면적은 도면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에서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럼 이런 개념은 경계와 좌표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암기사항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왜? 훨씬 더 정밀하니까. 그럼 이런 지역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의 일체성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비치, 보관, 열람, 토지 이동, 측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용어의 정리만 쭉쭉 해나가면 되니까 좀 빨리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했던 내용 지적에서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